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일은 바로 그 국군의 날이 포함된 주일이고, 바로 우리 국군의 날이 중국의 이 건국일하고 같습니다. 건국 70주년을 맞이해서 뭐 사상 최대의 중국군 퍼레이드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서 이제 제가 국군의 날을 지켜보면서, 그리고 또 지금 자금 일어나고 있는 이 한반도 주변 상황을 보면서 그 느낀 바를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강의 제목을 우리의 주족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일단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국군의 날 되면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참 옛날부터 약한 나라입니다. 한국은 뭐 강대국인 적이 없었죠. 옛날에 고구려가 강대국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나라지만은 그 이후에 한국은 옆에 있는 나라들 비해서 상당히 약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전쟁을 치르면서 한국은 군사적으로 세계적으로 꽤 괜찮은 나라 이 반열에 오르게 됐습니다. 우리가 6.25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정형이 이제 성립됐다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국가는 이 전쟁을 통해서 이제 생긴다고 그랬는데, 찰스 틸이라는 학자가 한 얘기죠. 전쟁은 국가를 만들고 국가는 전쟁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6.25라는 전쟁을 거치면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습이 형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국군이라는 하나의 조직 또는 제도는 이 대한민국을 설명하는데 필수적으로 빠지면 안 되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이 한국전쟁 이후에 지금까지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 이 군사, 군부 또는 무기 이런 것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매년 10월 1일이면은 국군의 날 행사를 상당히 큰 규모로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사관학교 교관할 때는 사관학교별로 시가행진에 참석을 하기 때문에 또 시가행진을 아주 멋있게 걸어가는 그런 단체가 또 상도 받고 그럽니다. 제가 삼성한학교 교관할 때 우리 생도들이 국군의 날 시가행진하면은 항상 1등 표창을 아주 흔히 자주 받아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도들이 서울에 그때는 여의도 광장이라고 있었습니다. 여의도 광장에 이제 훈련하러 가기 때문에 생도들이 항상 많이 빠졌습니다. 전체가 나가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서 이제 일부가 선발되는데, 제가 강의할 때 보면은 빈자리들이 국군의 날 시가행진에 참여하기 위해서 서울을 갔기 때문에 이제 수업에 들어오지 못한 학생들이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랬는데 최근에 와서 우리나라 국군의 날이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정권까지는 국방부 자문위원을 해가지고 이제 10월 1일 때마다 국군의 날 행사에 이제 초대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초대를 받은 것을 다 가지는 못하고 뭐 일부 갔었는데,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이 저쪽 계룡대, 뭐 우리나라 상군사령부가 다 거기 있죠. 거기 가서 이제 국군의 날 행사를 하는데, 제가 한번 제게 동료한테 왜 국군의 날 행사를 이렇게 숨어서 하느냐라고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관심 있지 않은 사람은 국군의 날 행사가 있었는지도 모르게 시가행진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사진 하나 보는데, 제가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여의도 광장에서, 여의도 광장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넓은 아스팔트 광장이었습니다. 1971년에 만들었던 광장인데, 거기서 이제 보통 때는 뭐 시민들이 자전거 타고 놀기도 하고 나와서, 그리고 뭐 선거 때는 또 여기 유세도 하고, 그리고 뭐 빌리그레엄 목사 왔을 때 여기 뭐 100만 명 모였다는 그런 말도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광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이제 서울시가 공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은 이제 여의도 공원이라는 공원이 있는데, 저는 저거 만들 때, 여의도 공원 만들 때 이거 그냥 놔두면 혹시 안 되는가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라마다 그 나라를 대표하는 큰 광장들이 있는 것이죠. 뭐 북한에도 우리가 매일 열변식 하는 거 보면 같은 장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중국도 천안문 광장이라고 해서 나오고. 근데 이제 우리는 뭐 그런 것들이 뭐 민주국가가 그런 거 꼭 해야 되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국군의 날 행사가 대단히 축소됐습니다. 작년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국군이 1948년에 창설됐으니까 작년이 70주년인데, 작년은 뭐 왜 그런지 모르게
전쟁기념관 앞에서 아주 그 작은 모습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고 전쟁기념관 앞에서 했다. 70주년임에도 불구하고 금년 70주년을 중국이 행사한 거 보면은 뭐 당당하게 과시를 한 건데 우리는 작년에 이렇게 참 작은 규모로 이제 행사를 했고 금년에는 대구 공군기지에서 이제 했습니다. 대구 공군기지에서 국군의 날 행사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 몇 가지 모습들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진 보실 텐데 그 여의도 광장에서 이제 국군 장병들이 시가 행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때는 정말 그 줄도 잘 맞춰서 걸었고 아주 그 뭐 훈련을 많이 해서 그런지 아주 그 이 절도 있게 걸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뭐 우리 국군도 그렇게 그 절도 있게 걷지는 못합니다. 물론 저는 반드시 절도 있게 중국군처럼 그렇게 정말 몇십 명이 걸어가는데 한 사람 걸어가는 것이 줄을 맞추는 군대가 반드시 강한 군대라고 보는 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퍼레이드를 할 때는 그래도 발 맞춰 걷는 것이 보기에 뭐 더 좋은 것은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제가 한국 국군의 날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기 전에 중국이 요번에 한 그 의미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국이 10월 1일 날 정말 사상 최대의 퍼레이드를 했는데 그것을 보고 미국의 아주 그 괜찮은 중국 군사 전문가, 특히 중국 해군 전문가 앤드류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그 내셔널 인터레스트라는 잡지에 글을 하나 기고한 거를 제가 읽어봤는데 아주 그 뭐 좀 재미있는 글입니다. 중국이 요번에 그 시가 행진하면서 군사 퍼레이드를 하면서 보여준 그거가 중국이 어떤 종류의 강대국이냐, 미사일 슈퍼파워라고 이제 이 저자는 썼습니다. 미사일. 그러니까 중국 군대의 특징이 그 미사일이다. 중국이 그래서 이 논문을 보면은 세계에서 미사일 개수도 제일 많은 것 같고 종류도 제일 많은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중국 미사일은 이 뭐 비행기에 다는 것도 있고 군함에 다는 것도 있지만은 지상 발사 미사일이 상당히 많다라고 이제 이 저자가 요번에 그 10월 1일 행사를 이제 관찰을 하고 그러고서 이제 쓴 거가 미국이 INF, 미국이 소련하고 맺었던 중거리 미사일 조약에서 탈퇴했다고 그랬죠. 정말 탈퇴하기를 너무나 잘했다라고 쓴 겁니다. 중국이 저렇게 그 미사일 실력이 엄청난 것을 보고 나니 미국이 거기에 대항할 수가 없는데 미국이 지금 능력이 안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런데 앞으로 개발도 못하는 상황이었다면은 큰일 날 뻔했다. 그래가지고 이 논문 맨 앞에 미국의 INF 탈퇴는 정말로 다행한 일이었다. 이제 미국은 그 중국의 미사일을 보니까 미국은 아직까지 그 이제 예를 들어서 미사일이 쏘는 미사일하고 그냥 공격용 미사일하고 방어용 미사일하고 보면 방어용이 훨씬 비쌉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날아가는 거는 표적에 정확히 떨어지면 되지만은 방어용 미사일은 날아오는 미사일을 맞추는 거니까 그냥 문자 그대로 말하자면은 날아오는 총알을 총알로 맞추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미국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이 에릭슨 박사가 이렇게 쓴 겁니다. 미국은 더 이상 우수한 무기를 통해 방어 전략에만, 그러니까 더 비싼 무기, 좋은 무기를 가지고 방어를 했는데 그거에 치중할 수만은 없게 되었다. 너무나 종류가 많고 다양하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중국이 이 미사일 능력을 향상했고 중국의 군사 전략이 이제 미사일로 뭐 전쟁을 하고 또 전쟁을 수행하기도 하고 억제하기도 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날 지나가는 것을 관찰해 본 결과 세계 최고로 그러니까 숫자가 제일 많고 그리고 종류도 제일 다양한 그런 지상발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이제 관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중국이 이번에 이제 보여준 그 무기들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이 저자는 에릭슨 박사는 미국도 육상발사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실험하고 배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지금 중국이 그 지상발사 미사일이 많아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 남진해라든가 동진해라든가 중국 그 근처에 지금 미국이 거기 와 있죠. 그런데 중국의 전략은 A2AD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이 이 중국의 앞에 와 있는 것은 이제 몰아내겠다라고 그러는 겁니다. 에어리어 디나이얼이라고 그러죠. 여기 와 있지 말라.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미사일, 예를 들어서 중국의 동풍 21이라는 미사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미국의 항공모함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항공모함은 뚱펑이라고 이제 중국말로 얘기하죠. DF-21인데 그 미사일이
날아갈 수 있는 거리 바깥에 있어야 되게 됩니다. 위험할 때는. 왜 그걸 쏠지 모르니까. 바로 그럼으로써 미국이 중국 바깥으로 몰려나야 되는데 그것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미국도 중국 가까이에 중국 본토를 쏠 수 있는 육상 발사 미사일을 갖다 놔야 된다. 그러면 상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도 육상 발사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실험하고 배치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뭐 미국은 워낙 그 군사과학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약 18개월 후에 배치 가능한 그 미사일을 만들 수가 있답니다. 이미 실험한 것은 저희가 이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 이게 지금 18개월 만에 나오는 거는 좀 단거리예요. 토마호크 미사일을 변형한 거 그 수준인데 이제 한 3,000 내지 4,000km 정도 나가는 그야말로 진짜 그 인터미디에이트 미사일입니다. 인터미디에이트 중거리 미사일을 만들려면은 이것은 몇 년은 걸린다고 그럽니다. 몇 년 걸리게 됐고 그리고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그것을 어디에다 갖다 놓을 거냐를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이게 상당히 그 예민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괌은 이제 미국 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갖다 놓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괌에다 갖다 놓고 그리고 가능하다면은 호주, 일본, 그리고 한국, 필리핀 그 정도가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을 갖다 놓기에 좋은 그런 지역이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2019년 퍼레이드를 통해서 보여준 것은 미국이 시간 여유가 없다. 지금 당장 중국에 대한 대응책을 행동을 시작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The time to act is now. 이제 바로 행동할 시간이 되었다. 여러분들이 그 중국군 걸어가는 사진 보는데 세계에서 아마 그 제일 퍼레이드를 정말 그 군사 퍼레이드답게 하는 나라는 중국 같아요. 2015년 9월 3일 날 그때는 일본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전쟁에 이겼다고 전승절 기념 퍼레이드를 했는데 그때 중국군이 걷는 것을 보고 세계가 좀 놀랐습니다. 뭐 몇십 명이 걸어가는데 줄이 한 줄로 탁탁 맞고 정말 옆에서 보면 한 사람이 걸어가는 것 정도로 절도 있게 걸어갔는데 나중에 들리는 얘기는 군인들이 그 고개를 돌리지 못하게 여기다 그 바늘을 집어넣었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움직이면은 목이 다치니까 그 정도로 비인간적으로 이거 하는데 뭐 보통 그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이렇게 그 강한 훈련을 받고 이 자기의 능력을 이제 세계에 과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이 자기가 컸다는 사실을 돈을 많이 벌었다는 사실만 가지고서는 완전한 강대국이 되지 못합니다. 거기에 부응하는 군사력을 가져야지만 진짜 강대국이 되는 것인데 중국이 지금 한껏 능력을 과시하고 있죠. 이거는 뭐 여러분들 보는 사진이 중국군 여군이 걸어가는 사진입니다. 여군도 보니까 키가 다 똑같아요. 키가 대단히 커 보이는데 인물도 다 잘생기고 이런 군들을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이게 진짜 중국 군인들이냐 그렇지 않으면 모델 뽑아가지고 연습시켜서 이렇게 보여주려고 한 거냐 의심하는 사람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다만 2015년에 중국이 저렇게 그 대규모 퍼레이드를 해가지고 세계를 놀랐을 때 미국에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 저 국방부 관리들한테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저런 거 안 하냐고. 그랬더니만은 그때 그 국방부 관리가 근데 누군지 정확히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우리는 그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국민들이 미국 군사력이 얼마나 센지를 다 잘 알고 있거든요.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함으로써 이제 뭐 자기네들이 저런 훈련 안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진 보시면은 중국이 그 드론을 만들었는데 드론도 뭐 이 큰 트럭에다 실어야 될 만큼 큰 드론인데 이 드론이 슈퍼소닉이랍니다. 그러니까 초음속 스파이 드론도 보여주고 DF-41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다른 나라들이 서방 측이 중국이 개발 중이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제 한 15,000km 날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미국 본토 뭐 어디라도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요번에 이제 분명하게 손을 보인 그 사진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미국 그 자료들에 China's largest military parade marks National Day. 그래서 이제 중국이 국가가 생긴 그러니까 건국일이죠. 건국일이 10월 1일인데 1949년 10월 1일입니다. 그것을 이제 70주년을 기념하는 사상 최대의 군사 퍼레이드를 벌였다. 이 군사 퍼레이드를 벌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트위터를 통해서 이제 축하를 해줬더라고요. Congratulations to President Xi and the Chinese people on the 70th anniversar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그러니까
인민공화국의 70주년을 맞이해서 시 주석하고 중국 인민들에게 축하를 보냅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썼더라고요. 어느 나라든지 강대국은 군사력으로 이제 그 강대국을 결정짓는 것이죠. 러시아가 말이죠. 매년 붉은 광장에서 러시아는 주로 5월 달에 했습니다. 메이데이라고 그래가지고 노동절이죠.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공산국가니까 노동절을 강조를 하는데 그 모스크바 그 붉은 광장에서 뭐 대규모 퍼레이드를 그때마다 이제 새로 나온 그 무기를 이제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서방 측 정보기관들은 그 무기를 보고서 소련이 뭐를 만들었다는 걸 이제 또 알아차리기도 하고 또는 그 위에 이제 그 퍼레이드 사열대가 있죠. 거기 그 서 있는 사람들 보고서 그 어떻게 서 있는가 보고서 누가 서열이 바뀌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도 판단하고 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소련이 이제 망하기 전에 매년 그 퍼레이드를 가지고 서방 세계에 자신의 그 능력을 과시하고 그랬었는데 소련이 이제 1990년에 이제 완전히 망했죠. 망해가지고 뭐 역사 속으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소련을 이어받은 나라가 러시아가 됐는데 러시아가 이제 1990년서부터 17년 동안 퍼레이드를 못했습니다. 뭐 돈이 없으니까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2008년 그 무렵에 이 석유 장사가 좀 잘 돼가지고 돈이 좀 생겼습니다. 이 돈이 생기자마자 러시아가 제일 먼저 한 것도 군사 퍼레이드였습니다. 그래서 그 냉전 종식 후에 18년 만에 2008년 5월 9일 날 러시아가 또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벌였는데 뭐 여러분들이 그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 화면을 국가들이 전쟁 그리고 군사 무기 이거를 국가의 가장 중요한 그 엘리멘트로 삼고 요인으로 삼고 국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강대국은 군사력이 뒷받침돼 주지 않으면 그것은 강대국 반열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그 얘기를 하는 자료로 썼습니다. 중국이 그 70주년을 축하했지만은 거기에서 그 중국 정부는 이것을 대단히 오점으로 생각합니다. 홍콩에서 그 시위가 계속 지금 뭐 벌써 몇 달째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이 잦아들 기미를 보지 않습니다. 역시 그 홍콩 사람들이 그 영국의 습관, 영국의 제도 이것에 그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주의적인 그 기본 질서, 민주적인 그 가치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배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홍콩에서 범죄 저지른 사람을 중국에서 본토에서 다루기로 한다. 그 법안 때문에 촉발이 된 데모이지만은 지금은 홍콩의 완전한 민주화를 요구하는 그 수단까지 갔는데 중국 정부는 항상 이 홍콩 사람들한테 뭐라고 경고를 했냐면은 그 70주년 국경일을 망치지 말라. 70주년이 내일 모레 다가왔는데 이것을 너희들이 망칠 예정이냐 하면서 겁을 주고 그래서 최근에 중국 정부의 홍콩 시민들을 그 억누르는 그런 조치가 이제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드디어 그 총을 쐈습니다. 권총을 쏴가지고 경찰이 18살짜리 그 젊은 친구가 뭐 왼쪽 가슴에 총알을 맞았는데 중태 상태에 있다고 지금 그럽니다. 그래서 그 지금 홍콩 그 병원에 66명의 부상당한 환자가 있는데 2명 정도는 크리티컬 컨디션, 그러니까 중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앞으로 그 홍콩 이 사태에 중요한 그 이 분수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죽었다 그러면은 이것은 이제 그 큰 사건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경찰은 자기는 정당방위다. 자기가 죽을 것 같아갖고 할 수 없이 총을 쐈다라고 얘기하고 홍콩 당국은 그 경찰의 행위가 자기 정당방위로 맞는 행위고 경찰들한테 발포 명령을 내린 것은 없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아무튼 중국이란 나라가 70년 동안 이제 뭐 강대국이 됐죠. 강대국이 돼가지고 지금 미국 다음으로 강한 나라라는 사실을 또 군사력을 통해서 과시를 했지만은 이 속으로 이처럼 골마 들어가는 그런 병이 있다는 사실도 홍콩 사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간 뭐 중국은 이제 공포탄이 실탄으로 뭐 물론 의도하고 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명령에 의해서 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제 지금 그 이 상황이 바뀌는 이런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이 외무 장관이죠. UK Foreign Secretary 도미닉 라브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기를 지금 이제 중국이 이렇게 실탄을 사용했다는 것은 아무리 그 상황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은
데모하는 사람들이 맨손으로 하는데 총을 쐈다는 건 안 되고 그 총을 쐈다는 사실은 only risks inflaming the situation. 그 상황에다가 그냥 오히려 갖다 불을 지르는 그런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경고를 했습니다. 영국이 그 홍콩에 대해서 이제 관심 있는 거는 홍콩은 사실은 그 영국이 만든 도시나 마찬가지죠. 영국이 그 뭐 중국이 이제 청나라 그 만렵에 영국이 홍콩을 뺏어가지고 홍콩을 개발했는데 이 진주를 만들어가지고 중국한테 돌려준 거나 마찬가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 중국 얘기는 요 정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그 최근에 국군의 날을 이제 축하하는데 요건 부산 시가지의 사진입니다. 부산에 있는 한 그 시가지에는 육교인데 육교에 경축해가지고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0주년 10월 1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군 창설 71주년인데 국군의 날하고 같은 날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0주년이라는 저 플래카드가 걸릴 수가 있는 거냐 해가지고 시민들이 격렬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 부산일보 신문에 나온 그 사진을 뭐 이렇게 인용을 한 것인데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항의를 해서 처음에는 이제 뭐 저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버티다가 결국은 이제 그 다 떼어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여간 뭐 중국하고 한국이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이제 엉기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국군의 날 아무래도 그 이 국군을 대표하는 사람이 이제 국방장관인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국방장관이 이적죄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전직 국방장관하고 지금 현직 국방장관을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 예비역 장성단체인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뭐 대수장이라고 이제 요약해서 부르는데 한 450명 정도 그 조금 좀 그 분노한 장군들이 있습니다. 예비역 장군들이 이적 혐의로 전직 그리고 현직 장관을 고발했다. 지금 뭐 법 절차가 진행되는 중인데 그런 상황에서 국군의 날을 맞이했으니까 본인도 뭐 이렇게 그 기분이 유쾌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대구 공군 전투비행단 뭐 우리가 그 소위 말해서 K2라고 말하는 그 대구 공군 기지인데 거기가 우리나라에서 독도에서 제일 가까운 공군 기지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는 뭐 여기서 이제 뭐 이 내용을 자세히는 모릅니다만은 이런 국군의 날 같은 거를 기획하고 행사하는 사람이 누구냐? 국방부가 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건 누구가 하는 거냐 하는데 이번에는 대단히 그 감성적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군사는 감성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 자체가 군대, 군사, 전쟁 이거는 감성이 아니죠. 정말 그건 이성입니다. 그 냉혹한 것이고 그런데 이제 공군을 보여주고 그리고 독도랑 이제 많이 결부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뭐 행사하는 거를 제가 이제 그 일부 보니까 그 우리나라 그 전투기들이 바로 이 전투기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거를 갖고 왔는데 요게 이제 작년에 제 강의를 들었던 그 전투기 조종사입니다. 이 비행기를 조종하는 대한민국 공군 장교 대위였는데 나한테 직접 이제 뭐 하나를 선물을 해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데 이 비행기죠. 얘가 같은 기종이죠. 얘가 독도에 가서 독도에 2대가 갔습니다. 2대가 날면서 독도 상공은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송신하는 거죠. 말로. 그리고 이 비행기가 다시 행사장에 내려가지고 이 조종사들이 나와가지고 대통령하고 악수도 하고 뭐 이러는 장면을 연출했는데 야 이거 진짜 좀 감성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제 국군의 날, 중국은 어제 국군의 날은 아니었지만은 이렇게 군사 퍼레이드를 하면서 무언가를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중국의 메시지는 미국, 난 너하고도 싸울 만큼 지금 실력이 늘었어 라는 건데 요번에 우리나라 국군의 날 메시지는 뭔가 일본, 난 너랑 싸울 거야 라는 뜻인가? 그럼 우리의 주적은 누군가? 이런 문제를 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분노한 그 식자들이, 분노한 군사 전문가들이 우리 국군이 그 정원 교육을 시키는데 북한을 주적에서 빼고 그리고 오히려 일본을 주적처럼 가리킨다고 지적하고 분노를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 F-15K가 독도 상공을 비행을 했고 일본은 뭐 당연히 그게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나라니까 왜 거기 상공을 비행했냐라고 이제 시비를 걸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우리 국방부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독도가 왜 우리 땅이냐라고 강의할 때 수수히 국제정치학적으로 말하면은 역사, 지리, 국제법 가지고 영토가 결정되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영토, 국제정치에서 영토라는 것은 군사력이에요. 그래서 군사력으로 통제 가능하지
못한 영토는 영토가 아니다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독도가 우리 것인데 지금 독도가 우리 것임을 결정적으로 증거하는 이유는 우리가 독도를 군사력으로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겁니다. 그러니까 밀리터리 컨트롤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독도가 우리 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역사적으로 그러면은 만주가 우리 땅일 수가 있습니다. 뭐 고구려가 우리나라였으니까 물론 중국은 고구려가 한국이 아니라 중국의 지방정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만주도 우리 땅인데 지금 만주는 중국 땅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중국이 군사력으로 만주를 통제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국제정치학자들은 이 분규에 놓인 요 땅이 누구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지금 현재 누가 그 지역을 군사력으로 통제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 통제하고 있는 나라, 밀리터리 컨트롤 오버 대 테리토리 하는 나라가 그 땅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토는 힘으로 지키는 것이지 법으로 못 지킵니다. 역사책으로도 못 지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띄웠다는 것은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저는 뭐 거기에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빈틈없이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 그 말은 좋은데 이것이 이제 빈말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비행기가 한 대에 1,000억짜리 비행기입니다. 이 1,000억짜리 비행기를 60대를 사왔죠. 60대를 사와서 이제 독도 가서 싸울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거 아니라 F-16은 우리가 이거 이전에 가지고 있던, 지금도 가지고 있죠. 그거는 독도 가서 전투하기에는 너무 작전 방향이 짧았습니다. 그래서 독도 가서 널널하게 전투할 수 있는, 또 이 비행기는 특히 이 성능이 요격, 다른 비행기를 격추하는데 아주 최고의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비행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행기를 60대를 사왔는데 일본은 그럼 이걸 몇 대 가지고 있을까? 일본은 200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60대, 200대니까 60대 중에서 뭐 한 대가 추락해가지고 59대, 일본은 200대. 물론 이제 일본의 45대는 연습기입니다. 트레이너고 나머지 155대가 이제 실전하는 비행기인데 아무튼 일본은 이 동종의 비행기를 200대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60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은 좋아요.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그러면 단호히 대응하려면은 말이 아니라 이런 거를 더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지스함을 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지스함도 옛날에는 우리 한 대도 없을 때 일본은 무려 6척을 가지고 있었죠. 지금 우리도 3척을 가지고 있고 일본은 이제 그것을 곧 8척짜리로 이제 늘린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F-35라는 새로 사온 비행기를 아주 자랑스럽게 이제 과시했는데 그것도 우리는 이제 다 사오면 40대인데 일본은 105대를 산다고 그러고 거기에 더해서 42대는 뭐 여러분들이 저희 강의 동영상에서 본 적 있습니다. 배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뜨는 그거는 F-35B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42대를 더 사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40대에다가 일본은 다 해서 한 147대쯤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호히 적의 공격에 대해서 만약 일본이 정말로 공격을 해오면은 지킬 수 있는 거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국이 뭐라고 그랬습니다. 한국이 왜 독도를 비행을 했느냐. 그것은 한일 간에 별로 그렇게 좋지 않다. 비생산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이제 미국 국무부 대변실이 VOA에다가 보낸 이메일입니다. 한국과 일본 간 최근의 의견 충돌을 고려할 때 리앙꾸르암에서 독도를 국제법적으로 리앙꾸르락이라고 이제 그러는데 미국이 아예 중립적인 이름을 쓰는 겁니다. 리앙꾸르암에서 행하는 군사훈련의 시기, 메시지 늘어난 규모는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데 생산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우리의 동맹국인데 독도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한 거를 못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8월 25일, 26일에도 일본하고 우리가 지금 사이가 계속 나빠 있는 중인데 그때 훈련한 데 대해서도 미국이 뭐 독도 방어 훈련에 대해서 비생산적이라고 비판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 무기를 볼 거예요. 일본은 뭐 우리보다 훨씬 이 군사력이 특히 이제 공군, 우리가 요번에 공군을 과시를 했는데 그래서 뭐 어떤 해석하는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해군 참모총장이 국방장관이 됐을 때 평택에서 한번 국군의 날 행사를 했고
지금 현재 공군참모총장 출신이 국방장관이니까 공군기지에서 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건 뭐 어쨌든 간에 이 공군을 우리가 이제 요번에 좀 강조해서 보여줬는데 그리고 또 일본이라는 것을 잠재적인 적국처럼 행사를 진행했는데 일본 공군은 일본 공군이라고 불리지도 못하죠. 일본 항공자위대는 우리보다 솔직히 질적 양적으로 훨씬 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42대의 F-35를 사온다는 그런 얘기인데 일본이 그 이즈모라는 뭐 사실상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이즈모 뭐 이런 거 지금 몇 대 만드는데 거기에다가 수직이 착륙 스텔스 F-35B를 42대를 사올 계획으로 있다라고 지금 뭐 대대적으로 군사력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이 사진은 이거는 일본에서 만든 스텔스입니다. 일본이 지금 그 비행기 제조 기술이 세계적으로 좋죠. 일본은 여객기가 지금 미국까지 가는 여객기도 만들 수 있는 그 정도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렇게 놀랍지 않다는 것은 1941년에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러 갔을 때 그때 그 미쓰비시에서 나온 그 제로센 영전이라고 씁니다. 한문으로 영이라는 건 제로라는 뜻이죠. 그 제로센이라는 그 전투기가 그 당시에 미국의 어떤 전투기보다도 성능이 더 좋을 정도로 이런 그 제조 능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대통령이 그 평화는 만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큰 위협은 당연히 북한이죠. 평화는 만들어가는 것이다. 근데 혼자서는 못 만듭니다. 평화는 둘이 만들어야 됩니다. 전쟁도 둘 이상이 하는 거고 평화도 둘 이상이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영어 이제 뭐 우리가 전쟁 평화를 공부하다 보면은 전쟁을 한다는 보통 make war라는 말을 쓰는데 평화를 만드는 거는 keep peace라고 씁니다. 평화는 만든다라기보다도 지킨다라는 그런 의미로 더 많이 쓰이는 것이죠. make war, keep peace 쓰는데 하여간 평화는 만들어가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일성이가 옛날에 했던 말입니다. 남조선을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전에 우리에게 평화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자기 부하들한테 한 얘기예요. 남조선이 존재하는 것 자체는 평화가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근데 우리는 지금 북한하고 더불어서 평화를 만들 수 있다. 그 얘기 하자마자 엊그제 북한이 SLBM 이제까지 쏜 것 중에서 그래도 제일 성능이 무시무시한 거를 쐈습니다. 그래가지고 평화라는 그 단어를 무색하게 했는데 북한의 평화는 남한이 없는 날 온다라는 그건 근데 원칙입니다. 남북한 간에 지금 이런 대립 상황에서 진짜 평화는 하나가 없어지는 날 옵니다. 이거는 뭐 극우적인 발언도 아니고 뭐 무슨 그 왜곡된 발언이 아니라 국제정치의 정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일성이는 그걸 알고 있는 것이죠. 남조선을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전에 우리에게 평화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거는 북한의 헌법보다도 높고 그리고 북한의 노동당 규역보다도 더 위에 있는 수령님 교시입니다. 수령님 교시. 제가 오늘 그 말 나온 김에 우리의 그 주적이 지금 자꾸 일본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주적을 구분하는 국제정치학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제정치를 볼 때 옆에 있는 나라를 뭐 또는 뭐 우리가 잘 지내는 나라를 좋은 나라, 이쁜 나라, 뭐 미운 나라, 싫은 나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일단 어떻게 얘기해야 되느냐? 힘센 나라, 힘 약한 나라, 무서운 나라, 무섭지 않은 나라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가치 중립적이라야 되는 거예요. 이쁜 나라, 미운 나라는 거의 가치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힘센 나라, 약한 나라 그거는 그냥 그 힘을 그냥 분석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국가 안보로는 무서운 나라로부터 오는 위협을 줄이려는 모든 행동이 다 국가 안보입니다. 그럼 무서운 나라는 누구냐? 무서운 나라는 국제정치가 그렇게 되어 먹었기 때문에 국제정치의 속성이기 때문에 이웃에 있는 힘센 나라가 다 무서운 나라입니다. 이웃에 있는 힘이 센 나라는 전부 무서운 나라로 간주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국제정치의 그 철칙 넘버 1입니다. 이웃에 있는 그 왜 이웃이냐면 그 지정학이에요. 멀리 있는 강대국은 우리의 위협이 아닙니다. 독일이 우리의 위협입니까? 영국이 우리의 위협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위협은 우리하고 가까이 있는 강대국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원칙이 하나 더 생깁니다. 전략 원칙. 우리보다 힘센 강대국이 예를 들어 2개 있다 칩시다. 지금 2개 있죠. 중국하고 일본. 둘을 한꺼번에 무서운 나라로 치고 잠재 적으로 간주하는 것은 그건 전략적 파탄입니다. 그건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국제정치 원칙인데
그 중에서 더 센 나라를 잠재적으로 보고 무서운 나라, 더 무서운 나라가 더 힘이 센 나라입니다. 그리고 덜 센 나라를 친구로 해가지고 더 센 나라에 대항한다. 이것이 국제정치학에서 제일 유명한 세력균형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주 쉽게 나와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우리 옆에 있는 나라 중에 제일 큽니다. 일본도 크지만은 중국보다는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일본과 연합을 한다. 안보 협력을 한다. 이게 답입니다. 최근에 국제정치 이론이 하나 또 나왔습니다. 뭐냐면은 그런데 이 무서운 나라, 힘센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일 경우에는 그 나라를 잠재적으로 간주할 필요가 없어진다. 즉 멕시코가 미국이 얼마나 옆에 있는 무서운 나라입니까? 그런데 미국이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적으로 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캐나다도 미국을 적으로 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나온 이론이 민주주의적 평화론, 데모크라틱 피스 티어리라는 건데 거기에는 하나의 그 조건이 있습니다. 두 나라가 공히 민주주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멕시코가 어느 날 독재 국가가 되면 미국이 민주주의라도 미국한테 매맞습니다. 그리고 캐나다가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독재 국가가 되면 미국이 캐나다를 그냥 놔두지 않을 겁니다. 또는 캐나다하고 멕시코는 민주주의로 남았는데 미국이 독재 국가가 되었다. 이건 뭐 상상하지만은 그럴 경우에 그 두 나라는 참 국가 안보가 아주 힘들게 되겠죠. 예. 그러면은 이제 그걸 다시 동아시아로 갖고 봅시다. 민주주의 국가는 적국으로 치질 않는다. 중국하고 일본 중에서 어느 나라가 민주주의입니까? 일본이 민주주의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안보 정책을 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중국이 더 큰 나라, 그리고 중국이 민주주의가 아닌 나라. 만약 중국이 민주주의고 힘이 더 큰데 일본이 민주주의가 아니라면 일본이 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거 국제정치에서도 국제정치가 상당히 그 정교한 학문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거의 과학적으로 맞아떨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말하는 그 분야가 바로 원칙과 실제가 딱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센 옆에 있는 강대국들을 다 무서운 나라로 쳐야 되는데 그중에서 더 강한 나라가 무서운 나라다.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가 있다면 그 나라는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이 다 민주주의 되면 우리는 정말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쟁 안 해도 됩니다. 다 민주주의끼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주의로 남아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을 우리가 그 국제정치학에 매단되는 원칙을 잘 지키고 있느냐. 뭐 빅터 차라는 그 뭐 한국계 미국인이죠. 이 사람이 뭐 엊그제 그 조선일보에 기고한 논문을 보니까 한국이 중국 쪽으로 기운 것 같다라고 썼습니다. 뭐 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정부가 하는 행동을 보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디가 우리의 그 주적인지를 살펴야 됩니다. 저는 일본이나 중국을 주적이라고 얘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주적은 북한이에요. 근데 한국이 자꾸 주적을 뺍니다. 그 국방백서에서도 주적을 빼고 말할 때도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 주적이라는 말을 안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제가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것도 뭐 미국의 그 국제 안보에 대해서 상당히 이 훌륭한 책을 많이 쓴 그런 저자가 쓴 건데 필립 보비트라는 그 저자가 있습니다. 필립 보비트라는 사람이 그 아킬레스의 방패라는 책입니다. 책 제목이 War, Peace and the Course of History, 전쟁, 평화 그리고 역사의 과정이라는 책이죠. 여기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옵니다. If it takes two to war, 전쟁을 하려면은 두 나라가 필요하다면 then 그렇다면은 the idea of deterring wars without a specified adversary or threat is nonsense. 전쟁은 둘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하고 B가 하는 건데 A하고 B가 각각 상대방이 나한테 공격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너가 내 적이야, 너가 내 적이야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지 그놈이 나를 공격하는 것을 억제할 수가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을 정확히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을 억제하겠다는 것은 그는 발상이 틀려먹은 발상이다. 난센스다 이겁니다. The simple intuitive appeal of being so strong militarily that no one dares threaten you is an absurd idea for a state. 예를 들어서 누가 주적이 아니라고 그랬지만 모든 나라가 나를 공격하지 못하게 되려면 내가 아주 너무나도 막강하면 됩니다. 아무도 감히 나를 데미지 못하면은 그 정도로 막강할 경우에만 누가 주적이라고 얘기 안 해도 되는데 그거는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리냐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주적이 없으면은 주적을 밝히지 않으면은 우리는
누구랑 싸우려고 무기를 사오는 겁니까? 주적이 없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북한을 주적이다라고 명기했을 때 이지삼을 사왔다. 그러면은 중국이 화낼 이유가 상당 부분 없어집니다. 왜? 북한이 주적이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라고 그러고 이지삼을 사면은 일본하고 중국이 분노하는 거죠. 너 우리랑 싸우려고 그걸 사온 거니? 그래서 미국같이 막강한 나라도 주적이 있는 겁니다. 그 미국의 주적은 지금 누굽니까? 그 미국의 악의 축 이런 나라들, 그리고 뭐 전체주의 동맹 이런 나라들, 미국이 지금 적을 항상 이렇게 상정을 하죠. 그 미국처럼 큰 나라도 적을 상정을 하는데 대한민국이 주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일단 전략적으로 넌센스가 된다. 전쟁은 두 나라가 하는 것이라면 주적 혹은 주요 위협을 상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략적인 넌센스다. 이건 뭐 이 사람은 헌법학자이기도 하고 국제정치학자이기도 한데 아주 뭐 좀 그런 훌륭한 책을 많이 쓴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문제는 있어요. 우리가 이제 주적이라고 그러면은 그 단어가 좀 셉니다. 근데 이제 영어로는 specified enemy, 지정된 적입니다. 지정된 적. 너야. 나는 너가 무서워서 지금 이런 무기를 사오고 있고 너가 무서워서 이런 훈련을 하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국군의 날 같은 때 그 너를 밝히는 행동도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우리 나라가 그것을 잘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의심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뭐 한국이 국군의 날 행사하고 중국도 이제 건국절 행사를 뭐 거창하게 했는데 10월 2일 아침 7시 11분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또 쐈는데 그 미사일이 지금 밝혀지기로 그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입니다. SLBM이라고 돼 있었는데 지금 그 날아간 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니까 2000 내지 2500km를 날아갈 수 있는 북극성 3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북극성이라는 미사일은 다른 미사일보다 상당히 더 진보된 미사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잠수함, 미국도 소련, 뭐 중국 다 마찬가지지만은 잠수함에다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는데 잠수함은 물 속에 가면서 미사일을 갈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미사일이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물을 거쳐서 오는데 물에서 공중으로 나온 다음에 분사를 한 번 더 해서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발사됐다가 다시 한번 발사되는 이런 미사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정교화된 미사일이고 여기서 이제 그 2000 내지 2500km급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상 그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이 예를 들어서 지금 2000km 가는 북극성 3호를 개발 완료했다. 그럼 잠수함 타고 5000km를 가서 쏘면은 그 미사일은 사정거리가 7500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잠수함에다 싣기 때문에 잠수함은 그 은밀하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그리고 은밀하고 그리고 있는지 없는지를 상대방이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그 잠수함을 진주만 미국 하와이에서 한 500km 되는 지점까지 몰래 갖다 놓고서 그러고서 위협하게 되면은 하와이 맞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그놈이 정말인지 가짜인지 그 위협이 정말 여기 북한 미사일 잠수함이 와 있다는 소리인지 그거를 100% 알아내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뭐 하와이가 아니라 LA 앞바다 500km 앞에 가가지고 LA는 바로 우리가 미사일 발사하면은 뭐 10초 만에 초토화될 거야라고 북한이 협박을 하면은 그래서 이 북극성 3호 그리고 북한이 만드는 그 잠수함 이것은 미국이 보기에 ICBM이나 거의 버금가는 그런 위협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매일 뭐 조그만 거 썼다 뭐 했다 그래서 별로 이렇게 반응을 안 보였는데 요번에는 미국이 심각하게 이런 짓 그만하고 대화를 제대로 하자라고 이제 일단은 다른 때보다 조금 강한 뭐 코멘트를 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7월 23일 날 그 김정은이 그 잠수함 만드는데 이제 방문한 사진인데 뭐 그 사진 지금 또 인용을 하면은 저 사진이 제가 그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 잠수함이 뭐 최신의 아주 초현대적인 잠수함은 아닐지라도 뭐 2차 대전 때 잠수함, 1차 대전 때 잠수함 거의 100년 전 잠수함들도 군함을 다 공격해서 파괴시킬 수 있었고 저 정도면은 지금 북극성 미사일 같은 거 한 3개를 실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제가 보는데 이거가 완성이 되는 날 이제 미국까지 갈 수 있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완성되는 거랑 마찬가지죠. 예, 우리나라가 뭐 한국 정부는 지금 현재 침묵하고 있다고 신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냥 뭐 청와대에서 강한 우려
표시했다가 전부인데, 제가 아까 그 일본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 일본이 공격하면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가 아니라 가만히 있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국제 전략을 공부할 때 그 의도보다는 능력을 봅니다. 아무리 공격적인 얘기를 하는 나라라도 능력이 없으면 그거는 다 헛거예요. 근데 점잖게 얘기하는 나라라도 능력이 있으면 그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능력을 갖추는데 노력을 하자라고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은 뭐 발칵 뒤집혀졌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왜? 북한이 지금 5월 달서부터 지금 11번째 쏜 건데 가장 일본에 가까이 간 거인 모양이에요, 이번 거가. 그래서 일본 앞바다에 떨어졌기 때문에 일본이 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한 것이고 강하게 비난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일본에서는 뭐 여러모로 이제 이 분노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뭐 분노를 표시하는 것인지 속으로 야 그래 좀 더 좋은 거 만들어서 빨리 쏴대라 우리도 만들게라고 하는 것인지는 뭐 그거는 또 더 생각을 해봐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방장관한테 국회에서 질문했습니다. 이거 하는데 그 일본한테 이 정보 공유를 요청을 했느냐? 그랬더니만은 지소미아를 통해서 일본에 정보 공유를 요청했다라고 국방장관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직은 완전 파기가 된 것은 아니죠. 11월이 이제 기한인데 11월 22일이 그때까지 미국 쪽에서는 다시 원상 복귀하라라고 얘기했는데 한국 정부가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에 의해 정보 공유 요청을 했다. 일본한테 정보를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지소미아는 양국 안보에 이렇게 중요한 거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중앙일보 그 보도자료 보니까 미국의 국방 차관이 한국은 지소미아를 유지할 것으로 믿는다라고 얘기했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국회에서 그 질문하는 사이에 국무총리실에 있는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라는 사람이 일본의 정보교류 요청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오락가락 하다가 나중에 이제 국회의원들한테 사과했다는 뭐 그런 뉴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소미아는 우리나라 안보에 있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지금 증명이 된 것이죠. 북한이 행동을 해가지고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히려 거꾸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지소미아를 11월 이제 23일 날 완전 폐기가 되는데 그것을 다시 살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요것이 이번 그 우리 국군의 날을 즈음해서 한반도 주변에 일어났던 상황을 제가 그냥 한번 이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두 번째 주제는 그 뭐 미국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